그러면 전세 대출이 엄청 많네. 결국 보면은 전체 전세 보증금에서 10%가 전세 대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 대출을 없애면 진짜로 행복한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가 싹 사라지면서 조용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팩트. 아파트는 망고쌤. 자, 정부가 좀 많이 다급해진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집이 오르면 정부도 규제를 아무리 안 한다 그래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주 자료를 보니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 마우스 포인트가 안 보일 정도로 너무 빨개가지고 이렇게 확 따라 오르니까 정부에서 이제 너무 고심을 하는 거죠. 강남 3구 이야기일 때는 어차피 거기는 열심히 해봐야 자기 표밭이 아닌데 자꾸 망고쌤 말처럼 확산이 자꾸 돼가지고 B급지, C급지로 퍼져나가니까 자기 표밭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집값이 오르니까 불안해한다는 거지. 그래서 다급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집값이 규제를 하는 거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이제 어떤 의미인지 조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정부가 여러 가지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졌어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난주예요, 여러분. 이게 지난주고요. 이게 이번 주입니다. 보시나요? 지난주, 이번 주. 어때요? 지난주, 이번 주. 일주일 사이에 너무 시장이 변했어. 지난주, 이번 주. 일주일 사이에 이 정도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가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로 올랐다, 서울이. 그런데 이 6년 9개월 전에는 전체적으로 다 빨간색이었는데 지금은 강남 쪽이 너무 빨개가지고 편차가 심하다는 거지. 그 차이가 좀 있어요. 어쨌든 6년 9개월 만에 서울은 최고로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규제가 규제지역 지정이 있을 거다. 그 이후에 언론들도 엄청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10개 구들은 이제 규제지역이 지정된 후보에 올라가 있다. 광진, 성동, 그 다음에 마포, 과천, 동작, 목동 이런 데는 규제지정 지정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정부가 이제 고심에 빠진 거죠. 규제지정을 지정을 할지 또는 당장 효과가 큰 대출 규제를 할지 그리고 아니면 아예 그냥 세금을 올려버릴지 이 세 개를 모두 고민할 건데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다음 규제는 어떤 게 나올까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규제 지정, 무더기 지정 심상치가 않거든. 지난주만 해도 그래도 좀 나왔는데 이번 주는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 상승. 아마 불어날 거야. 온갖 언론에서 유튜브에서 TV에서 전부 다 집값 오른다고 난리치니까 소위 말하는 이재명 랠리가 주식시장보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더 이재명 랠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정부는 초긴장을 해서 무더기 지정할 건데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사실 이게 좀 문제가 많거든. 그리고 토지 허가구역은 지정해도 있잖아요. 실수요자 위주로 돌아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냥 허가받아서 들어가면 되거든요. 실거주 할 거니까. 실제로는 처음에 충격이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실수요자들이 사고 파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란 말이지. 어쨌든 근데 이제 풍선 효과 이게 문제라는 거죠. 토지 거래 허가구역을 한다든지 규제 지역, 조정 지역이라든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면 풍선 효과가 있다는 거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지난 문재인 정권 때 이걸 봤기 때문에 모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동구를 지정하면 성동이나 성북구로 가면 되는 거고 이런 걸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풍선 효과 때문에 지정하기가 쉽지 않을 거야. 제가 말씀드렸던 건 그거죠. 이 규제 지역을 지정하면 안 그래도 천천히 퍼지던 확산 속도를 더욱 가속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무슨 이야기냐? 성동구로 들어가던 돈을 성동구를 규제 지역을 지정함으로 해서 성동구로 돈이 못 들어가게 하니까 이 돈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튀겨가지고 그 옆으로 가는 거죠. 그죠? 물길이 이렇게 오는데 이쪽을 막으니까 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물은 어떻게 돼요? 다른 데로 가잖아요. 옆으로. 그죠? 비집고 나가잖아요. 동대문이나 성동구 쪽으로 퍼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풍선 효과가 걱정이 되는 거야. 왜? 강남 3구, 용산, 성동, 광진 이런 데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현재 정부의
지지자들이 많은 곳은 아니잖아요. 제가 데이터로 보여드렸죠. 그래서 그 외로 흘러가는 거를 되게 경계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의외로 규제 지역 지정하는 걸 소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봤습니다. 물론 너무 많이 오르면 지정할 수도 있겠지만 규제 지역을 지정하면 더 빨리 상승이 확산되니까 싫어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세금 규제가 있죠. 세금 규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세금 규제는 세금을 취득세를 더 올리고 종부세를 더 올리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자, 다시 보면은 지난 정권, 윤석열 정권 때 규제를 많이 풀었는 줄 알았어. 근데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할 수 있었던 게 없죠. 법을 바꾸려고 그러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박수 칠 때 블로그에다 글을 올린 게 있죠. 정부가 법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면 그렇게 좋아할 이유가 없다라고 블로그에다 글을 올렸었어요. 그러니까 시행령이라든지 정부 자체적으로 이렇게 규칙이나 이런 걸 고쳐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빼고는 한 게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럼 종부세는 왜 낮아졌냐? 종부세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거를 낮춰가지고 한 건 내가 법을 안 바꿔도 되니까 된 거고, 또 안전진단 기준 이런 것도 국토부 훈령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를 바꾼 거지, 법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하나도 한 게 없어. 무슨 이야기냐?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양도세 중간에 유예되어 있는 거지 이게 없어진 건 아니야. 그치? 종부세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올리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금 규제는 제가 보기에는 딱히 안 건드려도 지금 규제가 생각보다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자연스럽게 집값이 오르면 우리나라는 세금이 어떻게 된다고? 세금도 따라 올라간다. 그러니까 세금은 특별히 건드려가지고 사람들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면 마지막으로 남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 대출인가? 이런 거죠. 아파트는 망고쌤. 자, 그래서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국정기획위에다가, 국정기획위가 지금 옛날 말로 하면은 대통령 인수위원회 이런 거예요. 이게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국정기획위원회라는 걸 만들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금융위가 보고를 한 거죠. 이렇게 하겠다. DSR에 전세 대출이나 정책 대출을 포함할 것을 보고했다라는 겁니다. 이 방안을 물론 국정기획위원회가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자 전부 다 무슨 이야기 했냐면은, 자, 집이 오르는 것은 전세 대출 때문이니까 전세 대출을 없애버리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 거죠. 전세 대출을 받게 해갖고 사람들이 전세를 들어가니까 갭 투자자들이 그 전세 끼고 사가지고 집값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세 대출에도 DSR 적용해갖고 아예 갭 투자를 못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요? 진짜 그래요? 자, 그래서 갭 투자해먹게끔 전세를 없애라.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진짜로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니겠지, 설마? 자, 전세를 없애면 월세로 가야 되는 거죠, 월세. 근데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있어요. 전월세 전환율은 뭐냐면 지금 전세를 월세로 돌렸을 때 몇 프로 정도 이자가 나가는지 이런 거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전세가 유리한지 월세가 유리한지, 전세 이자가 많은지 월세가 많은지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전세가 더 싸고 월세 이자가 더 비싸거든. 근데 전세를 없애면 전부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면 비싼 월세로 가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참겠다. 집값만 떨어지면 참을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진짜 전세를 없애면 집값이 싸질까요? 이런 이야기를 왜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냥 없애라만 해. 그냥 반지하에 물이 차면 반지하를 없애면 되고, 전세가 문제야 전세를 없애면 되고, 자꾸 없애다 보면은 아무도 안 남겠다. 이런 얘기 계속 드리는데, 자, 보세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중요한 일은 사실을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냥 내 바람을 그냥 말하지 말고, 자, 그럼 보세요. 전세는, 전세 시장을 건드는 거는 그 우리나라 주택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자, 전세 보증금 규모가요, 2023년 기준으로 1006조예요, 1006조. 이건 한국경제연구원에서 KERI라고 거기서 나온 거예요. 1006조. 근데 그러면 전세 대출이 엄청 많냐? 그러면
전세 대출 규모는 2022년 한국개발연구원, 개별이 아니고 개발연구원이에요. KDI 조사에 따르면 170조 정도 된대요. 그리고 전세 대출 보증 규모, 허그가 보증하고 있는 건 135조. 이것도 KDI 자료예요. 결국 보면은 전체 전세 보증금에서 16.9%가 전세 대출이다라는 겁니다. 전체 전세 보증금에서 16.9%, 17%가 전세 대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을 없애면 진짜로 행복한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갭 투자가 싹 사라지면서 조용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팩트. 그냥 전세 어차피 살 건데 그냥 전세 대출 안 해주니까 비싼 월세로 살아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물론 당장 집값 안정 효과가 일부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 지나고 나면 이 170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전부 월세로 바뀌어버리겠죠. 그러면 뭐 월세 내고 살면 되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왼손하고 오른손이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왼손이 좌측손이 우측손이 너무 미워가지고 우측손이 잘 때 이렇게 막 때려. 그러면 때릴 때는 시원하지. 그래서 우측손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몸도 아프고 타박상에 힘든 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 있는 좌측손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 상쾌하고 좋았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우측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일을 못하니까 이제는 좌측손이 우측손의 일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하나를 일방적으로 때려서 없애버린다고 모두가 행복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걸 모를까? 왜 못 잡아먹어서? 왜 상대방을 못 없애서 그렇게 난리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 알고 보면 다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고 친구고 동네 형이고 삼촌이고 이런 건데 말입니다. 어쨌든 전세 대출을 없앤다고 해서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안정되는 것 같긴 하지만 월세 훨씬 더 비싼 월세를 제공해야 되고 그렇다고 다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집값이 안 오르는 게 아니다. 왜 이렇게 단순한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팩트를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전세 대출이 진짜 갭 투자의 먹잇감인가? 라고 했을 때 정말 인과관계가 있나? 라고 했을 때 글쎄요. 누구도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 것 같은데 전부 다 댓글은 전세 대출을 없애면 집값이 안정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그럼 결국에 두 번째 꺼내는 게 총량 규제입니다. 이제 요게 좀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는데 이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금 카드는 안 쓴다. 안 쓰는 이유 말했죠, 제가? 세금 카드는 그냥 가만히 두고 값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굳이 안 건드려도 되겠다. 지금 수준도 상당히 징벌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은행 규제로 집값 잡는다. 이 은행 규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지난 정부에서는 은행에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좀 구체적으로 알아서 잘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대출도 조금 하시고 금리도 좀 올리시고 이런 거 용인해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하려고 그러나 봐요. 자, 주담대 위험 가중치 대폭 높여서 은행 대출 여력 200조 이상 줄어들 것 같다 이런 이야기. 사실은 저는 이게 좀 걱정입니다. 이게 왜 걱정인지 설명드릴게요. 주담대 위험 가중치라는 건 뭐냐면 주택담보대출이 위험하니까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나가면 위험에 대비하고 현금을 따로 빼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걸 자세히 좀 설명드리면 이래요.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완충자본하고 위험 가중치가 있어요. 완충자본은 뭐냐면 그냥 부동산이 어렵거나 갑자기 나라가 어려워지면 그런 걸 대비하고 현금을 많이 비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1억을 빌려주면 한 100만 원, 150만 원 쌓아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주담대 위험 가중치는 뭐냐면 주담대가 되게 위험하니까 주담대 대출 해주는 만큼 돈을 쌓아놔야 되는데 지금은 평균 15%인데 앞으로 하한선을 22% 수준으로 조정하겠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나라의 주담대가 되게 안전하고 은행들이 손쉽게 돈을 버는 구조인데 은행들이 그냥
1억을 대출하면 예를 들면 15만 원을 쌓아놨어야 되는데 이제 1억을 대출하면은 이제 25만 원 이상 쌓아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돈이 없으면 은행도 대출을 많이 못하게 해주는 거죠. 자,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 하면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 대출 여력이요. 238조가 감소한답니다. 238조가 감소한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이게 전체 주택담보대출이 5대 현행 기준으로 600조 정도 되는데요. 238조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대출을 아예 전체 주담대의 40%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집값을 잡을 수는 있겠는데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야? 갑자기? 그죠? 자, 들어보세요. 강남 집값은 하늘 두 쪽 나도 반드시 잡겠다. 정부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시라. 지금 집 파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정부 장관의 이야기고 정부 이야기인데 이게 문재인 때입니다. 문재인 때 했던 이야기죠. 이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확실한 의지도 있었고 잡을 수 있다고 믿었죠. 그래서 잡혔나요? 자, 여러분. 집값을 잡아야 된다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랑 어디가 있죠? 전 세계에서 집값을 잡겠다고 정부가 이야기하는 나라가 중국하고 한국밖에 없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020년에 중국 공산당이 각종 규제를 했는데 집값이 안 올랐어요. 그래서 대출 총량 규제에 들어갑니다. 대출 총량 규제. 와, 이거를 배웠어. 이걸 한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부동산에 흘러가는 돈을 아주 막아버리겠다고 대출 총량제를 지금처럼 이제 대출을 못하게 해준 거죠. 아예.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막히니까 집값이 떨어졌어. 집값이 떨어지니까 잠시 환호해서 사람들이 와, 집값 떨어진다고 좋아했는데 건설사, 시행사가 연쇄 부도가 나고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중국 정부는 다시 부양책을 꺼내듭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집값을 잡겠다는 국가는 한국하고 중국이다. 그런데 여러분, 대출 총량제를 해갖고 망한 나라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일본입니다. 일본이 1980년대에 대출 총량제를 했다가 잃어버린 20년, 30년 됐던 거예요. 이게 한국하고 일본하고의 또 공통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대출 총량제는 집값을 잡는데 효과는 있지만 이런 거지. 팔이 아프니까 팔을 잘라버려. 약간 이런 느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있다. 초과상간 다 태우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실제로 이렇게 하진 않겠지? 이게 대출 총량제입니다. 시원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안 간 돈이 주식시장으로 갈까요? 자, 여러분, 위험가중치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같은 경우는 15%고요. 기업에 대출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건 25%에서 120% 정도 된답니다. 위험가중치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주택은 위험가중치가 15%, 매우 안전한 자산이고, 기업 대출은 25%에서 120%니까, 주택에 비해서 몇 배, 평균적으로 몇 배 위험한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주택이 안전한데 안 해주고 다 그쪽으로 돈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은행이 그렇게 열심히 할 것 같습니까? 그죠? 만약에 이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은행들은 대출해 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부만 대출해주고 만기가 된 걸 뭐 이렇게 재연장을 안 해준다든가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돈 많고 이자 낼 능력 있는 사람들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실수요자나 서민들은 더 대출의 문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실수요를 보호하는 것입니까? 아예 경제를 죽이자는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은행도 힘들겠죠?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제일 돈이 되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못하게 하니까 이익이 줄어들고 배당도 줄어들고 뭐 그런 거 있죠. 배당으로 이제 용돈 받는 세상 만든다고 했는데 은행에서는 적어도 못 받겠네요. 그런 겁니다. 설마 안 하겠지. 자, 현명한 처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저 오만이죠, 오만. 정부가 하지 않은 공급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갭 투자자들이 집을 사서 그렇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여전히
다주택자들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따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일개 개인이 주택을, 아파트를, 대단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정부가 장기적으로 잘 계획해가지고 공급을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서구의 선진국들은 아무도 정부가 집값을 잡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도 경험이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집값을 잡는다는 공약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 규제를 풀어서 공급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공약이나 또는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정부가 하지 않은 공급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중국하고 우리나라만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참 모르겠습니다. 뭐가 맞는 건지. 어쨌든 대출 총량 규제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정부가 현명한 대처를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